자, 오늘은 이제 1차시고요. 그 역학적 상호작용에서 운동의 법칙 중단원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물리학 모든 내용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뉴턴의 운동 제1, 2, 3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 1에서도 다 했었을 거고 통합과학에서도 이제 수업했었으니까 아마 했으니까 세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걸 텐데 그만큼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계속 합니다. 이 뉴턴의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 합력이 0이면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지했던 녀석은 계속 정지하고 움직이고 있던 녀석은 그 속력과 그 이동 방향을 유지한 채 계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F가 0이면 V가 일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때 요 F는 합력이라 그랬죠. 합력 혹은 알짜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V는 영어로 하면 벨로시티, 속도입니다. 크기와 방향이 모두 있죠. 그래서 합력이 0이면 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모두 일정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합력이 0이면 물체가 자신의 속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그 성질 자체를 이제 관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법칙을 관성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요 갈릴레이가 발견했는데 갈릴레이 사고 실험이 이제 이런 거였죠. 이게 그 사층과학실 뒤에다가 만들어 놓기도 했는데 이 마찰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요 O 지점에 가만히 놓은 구슬이 같은 높이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레일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더라도 역시 같은 높이에 이르게 되어야지 공이 멈추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평평하다면 이제 같은 높이가 되었을 때 멈춰야 되니까 같은 높이가 되지 않으면 계속 움직이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관성의 법칙을 머릿속으로 이제 실험을 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고 실험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갈릴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이제 이상적인 상황을 그려놓고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제2법칙은 그럼 힘이 0이면 속도가 변하지 않는데 힘이 0이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힘이 0이면 속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힘이 0이 아니면 속도가 변하겠죠. 그게 뉴턴의 제2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A는 F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때 요 F가 역시 합력입니다. 1, 2법칙에 들어가는 힘은 다 합력이 되겠고요. 요 A가 acceleration 그래서 이제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0이면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가속도가 0이 아니면 속도가 변한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요 식의 의미는 이렇게 적어놓고 보는 게 더 의미를 보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요게 속도가 변한다라는 거고요. 속도가 변한다라는 거고 요 F가 그 속도 변화의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 변화의 원인이고요. 따라서 원인이 크면 결과가 크죠. 그래서 같은 물체라면은 힘이 크게 작용하면 속도가 더 많이 변합니다. 같은 시간에. 그 M은 질량이죠. 질량인데 요거는 관성의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힘을 주더라도 M이 크면 관성의 크기가 커서 즉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크기 때문에 속도가 많이 안 변합니다. 반면에 또 M이 작으면은 관성의 크기가 작으니까 똑같은 힘을 주더라도 속도가 더 많이 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뉴턴의 제2법칙이고요.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물체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 속도가 변한다. 이때 물체의 가속도 방향은 알짜임의 방향과 같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질량은 방향이 없죠. 근데 가속도하고 힘은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하고 알짜임의 방향이 같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물리학토에서는 이게 좀 더 의미를 가집니다. 그다음 가속도의 크기 A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 F에 비례하고 물체의 질량 M에 반비례합니다. 아까 이 방향이 왜 물리학토에서는 더 의미를 가진다라고 얘기했냐면 물리학 1에서는 요 방향하고 요 방향이 이제 같은데 요 가속도의 방향하고 속도의 방향이 같은 경우하고 반대인 경우밖에 다루지 않는데 물리학 2에서는 그 비스듬한 경우나 이제 수직인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해서 좀 더 확장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뉴턴의 뉴턴의 제3법칙은 작용 반작용 법칙으로 이제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건 이제 저는 요 표현을 좋아합니다. 힘은 상호작용이다. 그래서 물리학에서 힘은 이제 force라고 하기도 하지만 interaction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상호작용. 아예. 그래서 중력을 중력 상호작용, 전자기력을 전자기 상호작용. 그다음에 아예 강력 양력은 강한 상호작용, 약한 상호작용을 줄여서 강력 양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힘은 쌍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작용이면 나머지 하나가 반작용이고, 그리고 이 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고 작용점 서로 상대 방향에 있고 이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힘은 항상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고, 한 물체에 다른 물체 힘을 가하면 다른 물체도 그 물체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턴의 제2법칙을 이제 세워서 운동방정식을 세울 때 요 힘을 빠뜨리지 않고 넣어야 되는데, 그때 고려해야 될 게 이제 상호작용하는 힘 중에서 저는 이제 두 개로 나누기를 권장합니다. 그 접촉에 의한 힘. 그럼 접촉에 의한 힘도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수직항력으로 미는 거하고 실로 당기는 거. 보통 이 두 가지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원격으로 작용하는 힘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력이라든지 전기력, 이 정도입니다. 이 물리학 원투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다 빠뜨리지 않고 해야지 이 가속도가 정확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로켓이 가속하는 이유, 이제 물리학원에서도 설명을 했었죠. 여기에 로켓이 가스를 뒤로 밀면 가스가 로켓을 앞으로 밀어서 가스가 로켓을 앞으로 미는 힘에 의해서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바깥에 공기가 없어도, 땅이 없어도 가스만 밀면 되기 때문에 진공 상태에서도 가속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게 이제 뉴턴의 1, 2, 3법칙입니다. 그리고 요걸 토대로 해서 결국에 가속도를 구하게 되면 그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 운동 방향은 결국에 속도의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두 개가 서로 어떠냐에 따라서 이 물체의 운동 양상이 달라지는데요. 그거를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운동 방향이라고 하면 동일한 표현으로 변위 방향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요. 변위가 위치의 변화량이잖아요.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로 향하는 방향이니까 그게 곧 운동 방향입니다. 물리학에서의 운동은 위치가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변위 방향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긴 합니다. 운동 방향 아니면 요 변위를 시간으로 나눈 게 속도죠. 그래서 속도 방향 혹은 운동 방향, 요 두 가지를 주로 씁니다. 직선 운동의 경우에는 이제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부호가 운동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선 운동의 경우에. 왜냐하면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표현되잖아요. 오른쪽 아니면 왼쪽, 위 아니면 아래, 앞 아니면 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직선 운동이 아니더라도 x, y, z 축으로 나눠 가지고 각각의 축에서는 이제 각각의 축에서의 방향이라고 뭐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고, 요 가속도의 방향은 또 무슨 방향과 같냐 하면 좀 전에 했는데요. 그 뉴턴의 제2법칙에서 ma = f였죠. 그때 a하고 f가 방향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가속도의 방향은 요 합력의 방향하고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은근히 문제 풀 때 좀 쓰입니다. 이 가속도의 방향이 합력의 방향과 같다라는 것이. 그래서 요 두 개의 방향이 서로 나란하냐, 수직이냐, 비스듬하냐를 가지고 이제 나눌 수 있는데, 근데 그 전에 아예 가속도가 0인 경우하고 아닌 경우로 일단 먼저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도가 0인 경우에는 속도의 크기하고 방향이 모두 변하지 않고 일정합니다. 왜냐하면 ma = f에서 f가 0이니까 a가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가속도가 0인 경우에는 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다 변하지 않으니까 등속도 운동, 좀 풀어서 얘기하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매우 보기 힘든 운동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못 보죠. 합력이 완전히 0인 경우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근데 우주 공간에서는 이제 가능합니다. 거의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별로 할 게 없고요. 문제도 잘 안 나오고요. 결국에는 이제 가속도가 0이 아닌 경우죠.
가속도가 0이 아닌 경우를 모두 통틀어서 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가속도 운동. 근데 가속도 운동 중에서 물리학 1에서 하는 게 요 두 가지예요. 가속도의 방향하고 운동 방향이 같은 경우하고 가속도의 방향하고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인 경우. 자, 가속도의 방향하고 운동 방향이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공을 연직 아래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 방향이 아래쪽이고 중력 가속도, 가속도 방향도 아래쪽이죠. 이거고, 그러니까 요거의 대표적인 게 공을 연직 위로 던진 겁니다. 연직 위로 던지면 속도 방향은 위쪽 방향인데 가속도 방향은 아래쪽 방향이죠. 요 둘의 특징을 보면 속력만 바뀌게 됩니다. 속력만. 자, 이 경우에는 속력만 증가하게 되고요. 이 경우에는 속력만 감소하게 됩니다. 물론 얘는요, 이 순간만 얘기하는 거예요. 연직 위로 던진 공은 사실 속력만 감소하지만 계속 시간이 지나면 속도가 0이 되었다가 이제 아래로 낙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시간이 지나면은 물론 속도의 방향이 바뀌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 순간을 놓고 얘기했을 때는 속력만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물리학원에서는 이제 이것만 다루는데 거기에다가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만 다룹니다.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바뀌지 않는 이 경우만 다루게 됩니다. 그게 이제 물리학원에서 배우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공을 가만히 떨어뜨린 거거나 밑으로 던진 거거나 위로 던진 거거나 아니면 빗면에 따라 굴러 내려오는 거.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사실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가속도의 크기까지 일정하면 이 두 개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됩니다. 이게 이제 물리학원에서 이제 보통 좀 어려운 문제로 나오는 수능에서도 17번, 18번, 15번, 16번 뭐 아니 이 정도. 어쩌다가 19번, 20번도 나오는 이런 문제이죠. 이거 사실 이렇게 하면 좀 틀린 표현인데 여기서 하나 더 있으면 가속도 크기가 일정하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입니다. 여기에다가 그다음 물리학 2에서 이제 확장되는 부분이 그다음 두 가지예요. 확장되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가속도의 방향하고 운동 방향이 주구장창 계속 수직인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는 속도의 방향, 운동 방향만 변하게 됩니다. 요건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요게 결국에 등속 원운동이에요. 물리학 2에서는 이거 등속 원운동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정량적으로 수식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래요. 자, 얘 지금 초록색 방향은 전부 다 운동 방향, 속도 방향입니다. 근데 이 순간에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전부 다 요 방향이에요. 힘 방향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놓고 보면 요 둘은 서로 수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방향만 바뀌어요. 축구할 때 크로스를 빠르게 올리는 이유가 보통 헤딩슛 하면 방향만 바꾸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공이 일로 가는데 수직으로 헤딩을 하면 방향만 바뀌거든요. 그래서 크로스 자체가 빠르면은 이제 그 헤딩슛도 빨라지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이런 거다. 그래서 힘을 그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에 수직으로 작용하면 방향이 바뀌는 거고 나란하게 작용하면 크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남은 게 나란하지도 않고 수직이지도 않는 경우죠. 그게 이제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서로 비스듬한 경우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공을 던지는 거죠. 그냥 아무 방향이나 이렇게 수평으로 던지는 것도 포함해서 연직 방향 이외의 방향으로 던지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가 됩니다. 이때는 그 힘이 속도하고 나란한 방향도 있고 수직인 방향도 있으니까 크기하고 방향이 다 바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속도의 크기와 방향, 즉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바뀐다.
근데 이러한 운동 중에서 조금 특이한 운동 두 가지를 물리학2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왜 배우겠냐면은 그게 정량적으로 수식으로 정확하게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러면서 그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면 포물선 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에 매달린 진자의 운동이나 용수철에 달린 진자가 진동하는 거 있죠. 이걸 이제 다 합쳐가지고 그냥 진자 운동이라고 하는데, 요 같은 경우는 좀 주기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인 코사인 함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물리학2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차함수 중학교 때 처음 배웁니다. x 제곱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게 이제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요겁니다. 그래서 이차함수를 보여주고 싶으면 공을 집어 던져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그 궤적이 이차함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사인 코사인은 이제 물체를 진동시켜 보면 그게 이제 사인 코사인 함수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배우는 게 이게 자연 속에 이게 실제로 이게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물선 운동은 특징이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x 제곱꼴이죠. 위로 올라가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데, 요게 이제 연직 방향하고 수평 방향으로 나눠서 보면 통합과학 때 배웁니다. 그죠? 수평 방향은 공기 저항이 없다라고 가정하면 힘이 작용하지 않죠. 수평 방향으로는. 그래서 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고, 연직 방향은 중력만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중력이 연직 아랫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로 일정한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힘이 일정하게 작용해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한쪽은 힘이 작용하지 않아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면 그 물체의 궤적은 이차함수 포물선을 그리게 된다라는 것을 물리학2에서는 수식적으로 증명까지 한번 해볼 겁니다. TV가 벌써 이제 안 할락하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교과서 내용 힘의 합성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